6월의 초여름 기운 느껴지는 어느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주택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3박 4일 속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40대 아들 부부가 현관문을 열자 평소 어머니가 계시던 거실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소파도 TV도 냉장고도 모두 사라진 채 식탁 위에는 손편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고 쓰인 그 편지를 본 순간 아들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76세 할머니의 가출이라니 이게 과연 현실일까요? 효도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76세 할머니 한 분이 그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실화가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 47%가 정서적 소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진정한 가족 관계는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아들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텅 빈 거실에 놓여 있던 편지 한 장.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할머니가 홀연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과연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76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1년 후 가족들과 재회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변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면 분명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거든요. 자, 그럼 이제 76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과 그 놀라운 결말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6세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평범한 할머니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살던 집에서 모든 것을 치우고 떠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아들 부부가 3박 4일 부산 여행을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아들 부부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오후 6시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이미 이 집을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거실로 들어선 아들 부부의 표정을 상상해 봅니다. 평소 제가 앉아있던 낡은 소파가 사라져 있었을 거예요. 함께 드라마를 보던 TV도 매일 아침 우유를 데워주던 냉장고도 모두 없었겠죠.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식탁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식탁 위에는 제가 정성스럽게 접어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쓴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너희는 잘 살아라. 사실 그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지만 울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라고 며느리가 물어도 정작 그 시선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제가 무슨 대답을 해도 아, 네 하며 건성으로 넘어가기 일쑤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추석 때였어요. 온 가족이 모였는데 저만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들이 게임하는 소리, 아들 부부가 내년 계획을 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어떤 대화에도 제 자리는 없었어요. 그때 정말 깊이 느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가족에게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돌봐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구나. 그날 밤 마당에 핀 국화꽃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76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고. 가구 정리업체에 전화를 걸 때도, 부동산에 금매로 집을 내놓을 때도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들 부부가 그 텅 빈 거실을 보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며느리는 말없이 서 있었을 거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겠죠. 그제야 그들도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제가 얼마나 조용히 외로워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76세의 늦은 나이지만 아직 제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던 거죠. 돌이켜보니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의 하루하루가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면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눈은 늘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제가 먹었다 하고 대답해도 아, 네 그렇구나 하며 대충 넘어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숙제를 하듯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손주 교육 문제 때문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꾸 싸운다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였죠. 며느리는 걱정이 태산이었고 아들도 퇴근하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50년 넘게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혼내기보다는 아이 마음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처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하루아침에 구식이 되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아들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며느리 편을 들었죠. 그 이후로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점점 소외되어 갔어요. 냉장고를 바꿀 때도, 아이 학원을 정할 때도, 심지어 김장을 언제 할지 정할 때조차 제 의견은 참고사항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묻기는 하지만 정작 결정은 이미 끝난 상태였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마당에 국화가 활짝 핀 어느 오후였는데 저는 혼자 앉아서 그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핀 노란 국화를 보니 어릴 적 어머니가 키우시던 꽃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가족 모두가 함께 마당에 나와 꽃 구경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며느리는 아이 교육에만 신경 쓰고 손주는 게임에만 빠져 있고 저 혼자만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점점 혼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가장 서러웠던 건 생일날이었어요. 제 76번째 생일이었는데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주긴 했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면 가족들이 돌아가며 덕담도 해주고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가족의 대화가 이렇게 형식적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효도라는 게 그냥 습관처럼, 의무처럼 변해버렸을까?
며느리의 매일 아침 인사도, 생일날 미역국도, 명절 때 함께 모이는 것도 모두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그런 형식적인 관심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요.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내가 없어도 이 집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것 같다고. 아니,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당에 국화꽃이 시들어갈 때쯤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76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은 없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이 기분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고. 제가 떠나야 할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집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아들 방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이사 준비를 위해 각 방마다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아들 방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일기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언제 적은 건지 궁금해서 펼쳐봤어요. 첫 장을 넘기니까 어린 아들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왔어요. 오늘 어머니가 내 숙제를 도와주셨다. 어머니는 나의 영웅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글이었나 봐요.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아들 숙제를 봐주느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말이에요. 몇 장을 더 넘겨보니 중학생 때 쓴 글도 있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시험을 잘 봤다. 친구들이 부러워한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다.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기장 뒤쪽으로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대학생이 된 아들의 글에는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시다라는 내용이 자주 나왔고, 결혼한 후의 일기에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쓴 일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머니와 따로 사는 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아래에는 며느리와 나눈 대화까지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양원 알아볼까요? 요즘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대요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있었는지 아들마저도 저를 떠나보내고 싶어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평생 제 품에서 키운 아들이 한때는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와 떨어져 사는 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가슴 아팠던 건 작년 여름 일기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에어컨 온도 때문에 아내와 또 다투셨다. 어머니는 덥다고 하시고 아내는 춥다고 한다. 이런 작은 일로 매일 신경전이 벌어진다. 정말 피곤하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가 생각났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서 더위를 많이 타게 되었는데 며느리는 몸이 차가운 편이라서 에어컨 온도 문제로 자주 실랑이를 벌였었죠. 저는 그냥 사소한 다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다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일기장을 덮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둔감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지내려면 정말로 따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아들 부부가 저를 소외시킨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집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며느리와의 작은 마찰들, 손주 교육 방식의 차이, 생활 패턴의 다름,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가족 전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었어요.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데 둘 사이에서 중재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 눈치를 보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일기장을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리려는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구나. 그렇다면 제가 먼저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보다 방해가 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떠나주는 것도 사랑이 아닐까요? 76년을 살면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줄은 몰랐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일기를 통해 알게 된 진심이 비록 아팠지만 그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아들의 일기를 본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집을 금매로 내놓겠다고 말했을 때 중개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갑자기 집을 파시냐고, 혹시 사기라도 당하신 건 아니냐고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라고만 말씀드렸죠. 그 아저씨도 제 단호한 표정을 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서 빨리 팔리도록 부탁드렸어요. 집이 팔리는 동안 저는 평생 모은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이불장, 아들이 어릴 때 같이 선택했던 식탁, 손주가 태어났을 때 샀던 아기 침대. 하나하나 추억이 서린 물건들이었지만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중고 물품 업체에 맡겼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결혼 앨범을 정리할 때였어요.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들에게 맡기고 떠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결국 여행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과 약간의 생필품만 챙겼어요. 76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벼운 짐으로 어딘가를 떠나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도 가벼워지더라고요. 어디로 갈지 한참 고민했는데 문득 제주도가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한번 가본 게 전부였지만 그때 본 바다가 참 아름다웠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처음인데 아예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제주행 항공권을 샀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7년 인생에서 혼자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평생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만 움직였는데 오롯이 제 의지로 제 발로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하얀 구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나를 위해 살아볼게. 76년 동안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에 도착해서 부동산을 통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단칸방이었지만 창문을 열면 제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넓은 집에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이 작은 공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첫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새로운 환경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런 고요함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나 싶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특히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 요가, 노래교실까지 다양한 수업들이 있더라고요. 망설이다가 그림 교실에 등록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살림하느라 포기했던 취미였거든요. 첫 수업에 갔을 때 선생님이 할머니, 그림 그려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래전에 조금이라고 대답했는데 막상 붓을 잡으니까 어색하더라고요. 하지만 물감이 종이에 번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설렘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나 싶었어요. 베란다에는 라벤더를 심었어요. 화분에 작은 씨앗을 뿌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는 동안 나도 새로운 모습으로 자라볼 수 있지 않을까. 매일 아침 라벤더에 물을 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새로운 일상이 되었어요. 가장 좋았던 건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밥을 언제 먹든, TV를 얼마나 크게 틀든, 몇 시에 잠자리에 들든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어요. 이런 자유로움을 76년 만에 처음 느껴봤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는 걸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유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 속에 있었는데 그동안 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이제야 그 문을 열었으니 남은 인생은 정말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 해요. 제주에서 한 달을 보내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그림 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현관문 앞에 낯익은 신발 2켤레가 놓여 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신발이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저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고요. 아들이 제게 다가와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어머니를 잘못 생각했다고, 자신들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옆에서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미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자유로운 생활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도 나 자신을 버리고 있었다고. 76년 동안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면서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에 와서 진짜 나를 찾았으니 괜찮다고 했어요. 아들은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예전처럼 눈치 보며 사는 건 싫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제주 흑돼지 구이를 먹으러 갔어요. 제주에 온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며느리가 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다고. 세대 차이 때문에 서로 상처받는 게 싫어서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며느리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구나 싶었어요. 아들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는 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요양원 이야기까지 나왔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후회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지내는 게 서로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명절이나 생신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때그때 만나면 되지 않냐고. 서로 보고 싶을 때 연락해서 만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제주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림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얼마나 즐겁게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니까 점점 수긍하는 표정이 되더라고요. 이틀 동안 함께 제주를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오랜만에 가족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눈치 보는 것도 없었고, 진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옳다고, 이제야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을 사시는 거라고. 며느리도 자주 안부 연락드리겠다고, 가끔씩 제주도 놀러 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물론 언제든 환영이라고 대답했죠. 그들을 보내고 나서 혼자 바닷가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함께 살아야만 가족이 아니구나.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76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은 소중한 진리였어요. 제주에서 보낸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라벤더에 물을 주고 그림 교실에 다니고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토록 소중할 줄은 몰랐어요. 그림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붙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제주 바다를 그린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고 할머니 정말 재능이 있으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뻤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할머니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오신 김 할머니와는 특별히 가까워졌는데 둘 다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터라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곤 했죠. 가장 좋았던 건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점심을 거르고 그림만 그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77년을 살면서 이런 자유를 처음 맛봤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 가을이었어요. 제주에 단풍이 들기 시작할 무렵 혼자서 한라산 자락까지 그림을 그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화폭에 담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이제야 진짜로 살고 있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주었어요. 처음에는 걱정 반 궁금한 반으로 전화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연락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들과 통화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주도 가끔 전화를 받더라고요. 할머니, 언제 집에 와요? 라고 물어보면 할머니는 지금 제주도에서 그림 공부하고 있단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손주가 할머니, 그림 잘 그려요? 라고 또 묻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정말 귀여웠습니다. 올해 봄이 되면서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가슴이 가끔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병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를 하나 써두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내가 집을 떠났다고 해서 너희를 미워한 건 아니라고. 나는 단지 나를 조금 더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77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마지막 1년만은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고마웠거든요, 아들에게. 비록 마지막에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그 아이 덕분에 저는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모두 소중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라벤더에 물을 주고 베란다에서 제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파도가 햇살에 반짝이면서 춤추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생각했어요. 아, 나는 정말 행복했구나. 마지막 1년을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가족들이었어요.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의 수줍은 얼굴,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던 모습들이 스쳐갔습니다. 모두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도 이해해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조용한 선택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아들도 알 거예요. 저는 떠나면서도 그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겨두고 싶었어요. 당신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자신을 사랑할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76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진리 말이에요. 할머니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7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마지막 1년만은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참으로 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자신을 사랑할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옛 선인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 있는 선택이 바로 이 말의 참뜻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옭아매는 것보다 각자의 행복을 인정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함께 살지 않아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편이 아프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도 할머니와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한 편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가을에도 새로운 봄은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봄을 맞이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죠.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